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공부 시작했으니까 꼭 올해 말에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공부는요, 내용은 요거 가지고 정리할 겁니다. 아이고, 자꾸. 요거 가지고 정리하고, 여기는 문제도 이렇게 풀고 할 겁니다. 이 문제 자체가 OX 문제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 같이 들고 다니세요. 요거하고 요거 같이 이렇게 풀고. 자, 요거는 제가 거의 강의를 제가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거의 뭐 20년 넘게 했기 때문에 그동안 강의했던 내용을 총동원해서 이게 공부하기 쉽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장 넘겨볼게요. 한 장 넘겨보시면 일단 부동산 학이라는 게 어떤 내용을 공부하는 건지 간단히 확인한 다음에 요거 위주로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요거 정리하시고 문제 풀고 이렇게 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안 푸는 문제 있으면 손대지 마세요. 괜히 손댔다가는 공부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도 그건 나중에 계속 하시면 돼요. 저랑 같이 제가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제가 행여나 요 문제 풀다가 넘기는 문제 있다면 저는 왜 넘기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이유가 있구나 하면서 넘기시면 돼요. 절대 풀지 마세요. 괜히 손댔다가는 공부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중간에 때려치게 됩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는요, 정확히 반만 맞추면 돼요. 많이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반만 맞추고, 나머지 다 찍는다 하더라도 합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60점 이상 맞는 거니까.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정확히 나는 많은 걸 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중급 난이도 정도만 풀어서 반 정도만 맞히겠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 찍겠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공부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래서 다 풀려고 하지 마시고, 기출문제 이거 다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기출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자꾸 하지 마시고, 저랑 푸는 문제를 계속 풀다가, 나중에 이제 제가 특강 같은 거 할 때 좀 어려운 문제 또 집어넣어서 할 거니까, 그때 같이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일단 부동산 학이라는 게 어떤 내용을 공부하는 건지 간단히 좀 확인하고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요거 하기 전에, 잠시만요. 자, 부동산 학이라는 것은 부동산 활동, 다시 말하면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다양한 활동들,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해보겠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은 무지하게 많을 겁니다. 하다못해 농사 짓는 거, 이것도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마저 공부하는 거냐? 그건 아니고, 주로 이제 거래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이드에 있는 내용들 있죠? 이런 것 주로 공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거래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내용들을 쭉 공부하겠다는 게 바로 뭐냐면 부동산 학입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앞으로 공부할 내용입니다. 처음 하시는 분이 계셔갖고, 자, 요거는요 의사결정 분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선택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이 있다면, A, B, C, D 이런 게 있다면, 인간은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경제적 인간을 가정합니다. 그러면서 최적 대안을 선택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의사결정 분야. 이렇게 합니다. 앞으로 공부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자, 맨 먼저 뭘 공부할 거냐면, 잠시만요. 이렇게 노란색이 없네. 이걸 그냥 할게요. 분필 또 있나? 모르겠네. 너무 짧네. 오늘 첫날이고 하니까, 뭐 저런 거 공부하는 거구나. 아시면 돼요. 예. 우리 첫날이고 하니까, 저기, 제가 있나 모르겠네. 제가 저기서도 강의를 했었거든요. 네, 저 때는 제가 그만두었을 때네요. 네. 좀 성함 좀 알려주시죠. 예? 저 이철희거든요. 네. 제가 한 3년 전까지 계속 저기서 했었거든요. 예. 10년 가까이 했어요, 저기서. 그래서 의사결정 분야는요, 맨 먼저 부동산 투자론이라는 걸 공부할 겁니다. 투자론.
여기서는요, 그동안 부동산 투자할 때 그냥 동물적 감각으로, 저기 가격 올라간다고 누가 소문내길래 뭐 투자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요, 그 여러 가지 투자 분석 기법들이 있습니다. 이걸 동원해서 가능하면 논리적으로 한번 투자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효율적으로 투자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비싸기 때문에 요거를 때로는 은행에서 돈 빌릴 필요가 있거든요. 요걸 이제 자금을 조달한다. 금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식으로 조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를 조달할 것이며, 어떤 식으로 갚아 나갈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요, 부동산 금융론이라는 데서 공부할 겁니다. 금융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내가 이제 일단에 땅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이걸 집을 지어서, 건물 지어서 어떤 식으로 분배할 것인가, 아니면 분양할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선택의 문제가 됩니다. 이걸요, 부동산 개발론이라는 데서 공부할 겁니다. 개발론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발생했다. 뭐 투기가 극성이거나 아니면 난개발이 심하다. 이럴 경우는 그냥 방치해 놓으면 안 되겠죠. 어떤 형태든 개입해서 해결해야 될 겁니다. 이걸 부동산 정책론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자, 이 정부에서 뭐 약간 어려운 표현인데, 효율성을 강조할 것인가, 아니면요, 형평성을 강조해서 정책을 펼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공부하는 게 정책론에서 공부할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의사결정 분야입니다. 의사결정 분야인데, 요거를요, 이런 식으로 볼게요. 잠시만요. 자,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중요한 파트고, 요거를요, 이렇게 실무적으로 지원해준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만 지원해준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먼저, 실무적으로 지원해준 분야를 의사결정 지원 분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여기는 맨 먼저 이용론이라는 걸, 부동산 이용론이라는 걸 공부할 겁니다. 여기서는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활동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 뭐 예를 들어서 직장은 도심에 있고 외곽에 나가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 쭉 알아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부동산 관리론이라는 걸 공부할 겁니다. 여기서는요,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이런 것들도 하나 공부할 겁니다. 세 번째는요, 입지 선정이라고 해서, 내가 빵집을 하려고 한다. 이때 어디서 빵집 하는 게 가장 최적의 입지가 될 것인가, 이걸 한번 그 외국에 있는 학자에 내놓은 논문들이 있습니다. 이거 쭉 살펴보는 게 입지 선정론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마케팅론이다. 이건 주로 이제 그 부동산 기업 입장에서, 부동산 기업하면 뭐 부동산 매매업이라든가 관리업, 아니면요, 부동산 중개업이라든가 이런 그 어떤 기업 입장에서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이 어떤 판매 전략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다 마케팅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공부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공부할 게 뭐가 있냐면 감정평가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가격을 좀 평가해서 주로 이제 조세를 부과하거나 아니면요, 여러 가지 보상금 같은 거 책정할 때 써먹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타 다양한 목적으로 써먹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감정평가론 해줍니다. 자, 요 정도 분야가 의사결정을 지원해주는 분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동산 기초이론이라고 해서, 여기서는요, 그야말로 이론적으로만 지원해주는 분야입니다. 실무적이라기보다는 이론적으로.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공부해야 될 부동산 기초이론이라, 부동산학 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좀 이따 이제 공부하겠지만, 뭐, 부동산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부동산을 여러 가지 좀 분류로 한번 해볼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특성, 이런 거 좀 알아보는 파트가 서설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뭐 용어 같은 거 정리해보고 하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의사결정 분야에 가장 강력히 얘를 지원해준 분야가 부동산 경제이론입니다. 자, 여기서는 한 3가지 정도의 내용을 공부할 건데, 맨 먼저 이제 수요 공급이론이다. 자, 여기서는요, 어떤 지역에 어떤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아파트 구입하려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구입한 사람들은 그대로인데 팔려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러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을요, 말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가지고 좀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수요 공급이론 해줍니다. 그리고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라든가 거래량이 결정되는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데, 이 시장은요, 우리 맥주 시장 이런 거와 약간 다릅니다. 이런 차이점을 좀 분석하는 게 부동산 시장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은요, 시간 흐름에 따라 요즘 같은 경우는 부동산 경기가 매우 안 좋다 해줍니다. 어떤 경우는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기 변동 이런 걸 잘 공부함으로써 나중에 이제 뭐 부동산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개발을 한다든가 이때 써먹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걸 경기 변동론 해줍니다. 요 정도 가장 강력 기획을 지원해 주는 분야고, 그리고 이런 거 하려면 그 법도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법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민법이라든가 이런 거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아니면 공법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각종 공법이라든가 아니면요, 사법적인 지식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 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할 건데, 공법이라는 것은요, 주로 이제 국가가 위에 있으면서 개인들의 어떤 통치 관계, 개인한테 어떤 식으로 통치할 것인가, 이런 걸 주로 규율하는 이러한 법이 바로 뭐냐면 공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행정법이라든가 뭐 형법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법이라는 것은 개인들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대표적인 게 민법이라든가 상법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공부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보든지 우리 교재를 자 보시면요, 요 교재입니다. 자, 다 이렇게 이제 순서를 달리할 뿐이지 다 요 내용을 싣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재 페이지가 안 나와 있네요. 몇 장 쭉 넘기면 차례라고 돼 있을 겁니다. 차례 있죠? 요거 보시면 맨 위에 총론이라는 게 요겁니다. 서설을 얘기합니다. 이걸 총론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 밑에 부동산 경제론 해갖고 뭐 수요 공급이론, 뭐 경기 변동 이런 게 있고, 오른쪽에 이제 시장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밑으로 부동산 정책론 이런 여기 있네요. 여기 있죠? 이렇게. 그럼 한 페이지 넘기시면 부동산 투자론 여기서 공부할 겁니다. 여기서 그 밑으로 금융론도 이제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개발, 관리, 마케팅, 개발, 관리, 마케팅 이런 거 여기서 공부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감정평가론 이렇게 공부할 겁니다. 내용이 많으니까 별도로 3편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 순서를 달리할 뿐이지 책마다 다 요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서부터 그 전까지는요, 부동산 학 자체가 상당히 난잡했습니다. 70년대에 일본에서 돌아오신 김영진 교수라는 사람이 이걸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때까지 하더라도 막 그 주변에 있는 학문들을 다 싸잡아서 이제 조잡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내용도 무지하게 방대하고 공부하기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뭐가 뭔지 모를 정도, 주제가 뭔지 모를 때. 근데 2007년서부터 그 당시에는 건설교통부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국토교통부로 바뀌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중개사 시험의 표준 목차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개사 시험을 볼 때는 요 정도 범위에서 출제하겠다 하면서 표준 목차를 발표했는데 바로 요겁니다. 이제 표준 목차예요. 요거는 앞으로 공부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요걸 다 하게 되면은요, 그 1년 내내 요것만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뭐는 빼야 돼요. 뭘 빼야 되냐면, 요거는 빼야 됩니다. 요거까지 공부했다가는 1년 내내 부동산 학 개론만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빼고, 자, 이 사법의 대표적인 게 1차 과목에 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민법 시간에 공부할 겁니다. 요거는 아시겠죠? 그리고 2차 과목은 거의 대부분 공법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이라든가 2차 과목들입니다. 중개사법이라든가 아니면 공시법,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공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법적인 성격이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요거는 1차 과목이고 요거는요 2차 과목 여기서 공부할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세법 이런 것도 전부 다 공법적인 성격이 있는 겁니다. 세법. 알겠죠? 이렇게 해서 요거는 1차 과목은 여기서 1차 과목에서 이제 민법 공부할 것이고 나머지 2차 과목들입니다. 2차 과목 이런 것들 공부할 겁니다. 되겠죠? 이렇게 해서 앞으로 뭔지 모르겠지만 주로 이런 걸 공부하는 거구나. 이제 자세히 모르겠지만 대충 저런 얘기구나 하면서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 지금부터 처음부터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공부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 공부하고 나면 뭐 대충 저런 얘기구나 이렇게 하시지. 처음부터 막 세부적으로 들어가려면 너무 힘들다 공부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대략적으로 대충 저런 거구나.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자세히 공부하려고 하면 공부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대략적으로 저런 거구나 하면서 나중에 특강이라든가 문제풀이 갖고 하게 되면요. 서서히 이제 범위가 좁혀집니다. 그러면서 공부할 게 딱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차분히 이렇게 저랑 같이 오늘부터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 아침 보통 이제 10시부터 시작해서 1시까지 한 다음에 1시간 동안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오후에 또 한 5시까지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자, 여기까지 한 7월 달 정도면 얼마큼 다 나갈 겁니다. 7월, 8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제가 문제풀이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 위주에서 정리하시면 들어가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많은 점수 맞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한 70점 정도 맞겠다. 65점 정도 맞겠다. 그리고 항상 반만 정확히 맞히겠다.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걸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히 나는 반만 정확히 맞히겠다. 그 나머지는 찍겠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문제 자체가 좀 어려워지니까 다 풀려고 하면 너무 힘듭니다. 반만 딱 맞춰도 나머지는 다 찍으면요. 20개를 찍으면요. 그래도 오지선대형이니까 4개는 맞춥니다. 최소한. 그죠? 4, 5, 20에서 4개 맞추고 그리고 운 좋으면 몇 개 더 맞추고 이렇게 해서 합격하시면 되는 겁니다. 문제 이렇게 공부를 쉽게 해야 어려운 내용도 공부하는 거지 처음부터 어려운 내용 공부하게 되면 바로 때려칩니다. 이것도 무슨 뭐 이렇게 뭐야 무슨 계산 문제도 많고 하면 너무 힘들어지니까 저랑 같이 쭉 차분차분히 이제 진행하시면은 충분히 득점이 가능합니다. 고득점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오늘은요, 요거를 공부할 겁니다. 부동산학 서설 요걸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요, 오전에는 요거 하고 오후에는요, 요거 공부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는 오전에 하고 요거는 오후에 할 겁니다. 이게 이제 순서에 따라 진행할 거니까 한 7월 달, 8월 달 정도면 다 끝낼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 지우겠습니다. 오늘 부동산학 서설 아니면 부동산학 총론이라고 해서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나눠진 피니툼을 항상 요걸로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문제 풀고 기출 문제 풀고 할 겁니다. 네, 기출 요걸로 정리한 다음에 기출 문제 풀고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지울게요. 자, 오늘은 첫 시간이고 하니까 부동산학 총론이다. 아이고. 총론 아니면 서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는 어떤 내용을 공부할 거냐면 한 3가지 정도 공부할 겁니다. 맨 먼저 부동산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부동산이 뭐냐 그러면 그냥 토지 건물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간단히 얘기했는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부동산 학을 공부하는 학도로서 남들하고 똑같이 대답은 좀 없어 보이잖아요. 조금 논리적으로 한번 부동산의 개념을 설명해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부동산을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로 한번 해볼 겁니다. 분류. 이렇게도 분류하고 저렇게도 분류하고 용어도 좀 정리하고 이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세 번째는요. 부동산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부동산은요. 우리 맥주 같은 경우는 막 움직이죠. 근데 부동산은 꼼짝 못하고 이런 특성이 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좀 알므로써 앞으로 여러 가지 부동산 활동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딱 3문제 정도 나옵니다. 3문제.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에서 한 문제 정도 물어보고 부동산을 여러 가지 분류하는 거에서 한 문제 정도 물어보고 부동산의 특성에서 한 문제 정도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론 어떤 때는 2문제씩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고 보통 3문제 정도 나온 게 딱 적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프린트물 보시면 요걸 보시면 맨 먼저 10곡대 1이라고 해서 2페이지 맨 먼저 부동산의 개념 여기서 이제 10곡대가 뭐냐면 시험에 꼭 나오는 테마 이거 줄여서 10곡대 이렇게 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 맨 먼저 부동산 개념 요걸 가지고 한 문제를 꼭 물어봅니다. 거의 한 문제 물어보고 한 장 넘기시면 부동산을 분류하는 거 여기서 한 문제 꼭 물어봅니다. 한 문제 내지 때로는 2문제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부동산의 특성 및 속성이라고 해서 특성이나 속성이나 그게 그 얘기인데 그래서 여기서 또 한 문제 정도 딱 물어봅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부동산 총론 쪽에서는 주로 이제 부동산 학을 공부하기 전에 기본적인 상식을 제공하는 파트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울게요. 그러면 부동산의 개념부터 좀 알아볼게요. 자, 부동산이 뭐냐 이거 좀 알아볼게요. 부동산의 개념 다시 거꾸로 돌아오셔서 자, 이 부동산 학이라는 것은요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이거는요 1970년대 중반에 김영진이라는 교수가 일본에서 공부하고 돌아오셔갖고 건국대학교 그것도 행정대학원에서
강의한 게 최초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연륜도 매우 짧고 이 초보적인 학문입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는 막 주변에 있는 학문들, 법률적 측면이라든가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학문들을 싸잡아서 이 김이 있었던 학문들이죠. 싸잡아서 마치 짜집기 한 겁니다. 짜집기. 그러다 보니까 이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주제가 뭔지 모를 정도로 아주 지저분하고 난잡한 학문이었는데 학문도 계속 발전할 수 있거든요. 특히 중개사 시험에 이게 도입하는 바람에 학생들이 자꾸 막 파고들고 하니까 정갈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상당히 정갈해졌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전에 초창기 때 제가 20년 전에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두께가, 그때만 하더라도 그때 강의할 때, 시작할 때 이렇게 두꺼웠습니다. 그래서 막 공부하기도 힘들었고 한데 지금은요, 상당히 이제 깔끔해진 겁니다. 이게 깔끔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어떤 식으로 이제 부동산학을 도입했냐면 이미 주변에 있는 학문들, 주변에 이미 있었던 학문들, 그러니까 법률적 측면의 학문이라든가 아니면요 경제적 측면의 학문들, 그 다음에 기술적 측면의 학문들을 싸잡아서 이미 있었던 학문들입니다. 싸잡아서 부동산에 맞게끔 적절히 체계화시켰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요 종합과학이다 표현합니다. 말이 좋아서 종합과학이지 뭐 실제로는 그냥 짜집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모든 부동산 활동할 때는요 세 가지를 다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한다. 그러면 사기당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그러니까 법률적 측면을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등기부 같은 거 꼼꼼히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뭐니 해도 뭐니죠. 그래서 이 집값 떨어지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경제적 측면도 따져봐야 되고, 그리고 층간소음이 심하다든가 아니면요 건물이 무너지고 그러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기술적 측면도 꼼꼼히 따져봐야 돼요. 이 세 가지를 항상 따져봐야 된다는 걸요 복합 개념이다. 복합적 접근해 줍니다. 자, 복합적 접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요거는요 그야말로 모든 부동산 활동할 때 아까 그 부동산 활동 다 써놨죠. 투자라든가 뭐 여러 가지 활동할 때는 다 세 가지를 공히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복합적 접근해 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표현이 그 공부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올 겁니다. 복합적 접근하면 항상 세 가지를 다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 한다고요? 복합적 접근이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의 개념을 정할 때도요, 복합적으로 접근해 보는 겁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개념을 한번 내려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 하냐면, 이 부동산의 개념을 내릴 때도요, 복합적으로 접근해 보는데, 이걸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해줍니다. 자, 그래서 복합 개념 하면 항상 세 가지를 따져보는 겁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개념을 내려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항상, 복합 개념 하면요, 법경기 기억나셔야 돼요. 법경기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거는 법률적 측면에서의 개념이고, 요거는요, 경제적 측면에서의 개념. 요거는요, 기술적 측면에서의 개념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그 기술적 개념을 다른 말로 물리적 개념이다.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물리적. 네, 기술적 측면에서는요, 주로 눈에 보이는 측면에서 개념을 내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요, 유형적 개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아이고, 오늘 다 깨트리네요. 엉망이네요.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은 주로 이제 부동산 가치 이런 걸 중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요, 무형적 개념이다. 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법률적 측면도 법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형적 개념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부터 이 두 놈은요, 기술적 개념과 경제적 개념은 그냥 이 용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용어 정도. 그래서 맨 먼저 부동산 하나의 뭐 공간이다. 자, 내가 일단에 땅을 갖고 있다. 그러면 단순히 지표면만 이용하는 건 아니죠. 지표 위에 있는 공간, 아래에 있는 공간도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공간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스무고개 하듯이 이런 측면에서는 요거다, 저런 측면에 요거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려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뭐라고요? 공간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부동산을 정의를 내려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부동산 하나의 뭐 자연이다. 우리 토지 같은 경우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죠. 인간의 손을 거치지 않는 상태를 자연이다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신이 있다면 신이 공짜로 토지를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을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자연이다 정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하나의 위치이다.
자, 내가 이제 지하철 앞에 있는 이제 아주 위치가 좋은 땅을 갖고 있다. 그러면 위치가 좋은 땅은 가치도 높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의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하나의 위치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네요. 그 다음에 부동산은 하나의, 자, 뭐냐면 환경이다. 자, 어떤 지역에 가면요. 여기 낮에는 멀쩡한데 밤에는 이제 반짝반짝하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모텔이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을 모텔촌 이렇게 할게요. 무슨 촌이라고? 모텔촌. 그러면 하나하나의 부동산들은요, 모텔촌이라는 어떤 지역적 환경을 구성하는 하나의 환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환경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기술적 개념이다 해준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물리적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구나. 아시면 돼요. 이번에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하나의 자산이다. 아니면요, 자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요. 자, 자산, 자본 이런 것들은 뭐 회계학적 개념인데, 자, 그냥 간단히, 뭐 정확히 모르겠다. 그러면 넘기시면 돼요. 처음부터 저기 무슨 용어예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어떤 기업이 있다면, 기업이라는 것은 생산의 주체를 기업해 주는 겁니다. 소비의 주체를 가게 하면은 생산의 주체를 뭐라고요? 기업이라는 겁니다. 기업은요, 돈을 투자해 갖고, 여기다 투자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돈 가지고 여러 생산 활동에 써먹을 겁니다. 그죠? 이때 이제 일반적으로는요, 기업한테 현금으로 출자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뭘로 출자해요? 현금으로 출자하면, 출자라는 것은 기업한테 돈을 대는 거를 출자한다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을 출자하면 이 돈 가지고 여러 가지 건물도 구입하고, 공장도 구입하고, 기계도 구입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자, 보통 이제 현금으로 출자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래서 요거를 자본해 줍니다. 자본이라는 것은요, 이 사업 미천 측면을 강조할 때는 자본이라는 겁니다. 무슨 측면이라고요? 사업 미천. 현금으로 미천을 받았다. 그럼 이게 바로 자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수익 창출에 활용할 거 아닙니까? 현금을 가지고 이제 수익 창출에 활용할 때 이제 공장도 짓고, 건물도 구입하고 할 거 아닙니까? 공장도 짓고, 그 다음에 뭐 기계도 구입하고, 그 다음에 각종 상품도 구입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익 창출에 활용하는 측면을, 이런 것들을 자산이다 해준 겁니다. 뭐라 한다고요? 자산이다. 다시 할게요. 먼저, 말이 어려우면 그냥 넘기시면 돼요. 그냥, 어떠한 기업 입장에서 사업 미천 측면을 강조할 때는 자본, 이걸 수익 창출에 활용하는 측면을 강조할 때는 자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만약에, 자, 현금으로 출자하지 않고 토지를 갖다 출자할 수도 있거든요. 토지. 토지를 출자하면서 돈을 주식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때는요, 이걸 현물 출자라는 겁니다. 현금으로 출자하는 게 아니라 현물로 출자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측면을 강조할 때는 하나의 자본이 될 수도 있겠네요. 하나의 자본. 이 기업이 장사하려면 토지도 있어야 되죠? 토지를 받았을 때는 이때는요, 하나의 자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토지를 가지고 공장도 짓고 할 수 있는 거죠. 수익 창출을 활용하는 측면을 강조할 때는 자산이다 해준 겁니다. 자,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토지가 사업 미천 측면을 강조할 때는 자본이다. 이거 수익 창출에 활용할 때는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자산, 자본하면 그냥 경제적 개념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부동산 하나의 생산 요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이 건물을 건설회사가 건물 지으려면 건물 하나 뚝딱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투입 요소가 있을 겁니다. 건축 자재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도 있어야 되죠. 건물 지으려면 노동력도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파트 지으려면 땅도 있어야 되죠. 그럼 이때는 요 토지가 하나의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걸 말이 기니까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요소. 말이 너무 기니까 이걸 줄여서 그냥 생산 요소다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의 생산 요소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다양한 각도에서 부동산은 이런 거다. 예. 저쪽에서는 저런 거다.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토지나 부동산 하나의 소비재가 될 수도 있겠네요. 우리 수업 끝나고 집에 가서 이제 주택도 하나의 부동산 아닙니까? 주택에서 소비하고 있는 거죠. 하나의. 근데 우리 이런 것들은 얼마 쓰고 있으면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단용 소비재다. 짧게 이용하고 버리는 걸요, 단용 소비재 해주고, 주택 같은 경우는 매우 오랫동안 사용하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요, 내구성 있는 소비재다 해줍니다. 그죠? 어쨌거나 소비재는 맞네요. 최종 소비자가 소비하고 있는 물건을
소비재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근데 토지는요, 이 토지는 때로는, 이런 경우는 생산 요소가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요, 소비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 공원에 가서, 이 공원을 좀 내가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것도 하나의 소비재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토지라는 것은 생산 요소가 될 수도 있고, 하나의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소비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거래된 물건을 상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의 뭐라고요? 상품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경제적 개념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잠깐만요. 자, 잠시만요. 여기는 이런 문제가 없으니까. 자, 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다른 거 좀 하지 마시고. 자, 어디 24페이지 잠깐 볼게요. 24페이지 맨 아래 기출문제라고 있어 없어요? 기출문제 한번 볼게요. 자, 자본, 소비재, 생산요소, 자산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무슨 개념이에요? 경제적 개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간, 자연, 위치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물리적 개념 아니면 뭐예요? 기술적 개념이다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기출문제 이렇게 지문별로 이렇게 뜯어 놓은 겁니다. 그 해당에 맞게끔 아시겠죠? 이렇게 2번 볼게요. 토지는 일반적으로 생산재이지만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소비재가 될 수 있다.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때로는 뭐가 된다고요? 생산재, 아니면 생산 요소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소비재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소비재는 없어지는 걸 소비재라 안 그래요? 최종 소비자가 사용하는 물건은 소비재라는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최종 소비재고, 그리고 기업들이 물건 만들 때 써먹는 거를 생산 요소라는 겁니다. 이렇게. 없어지는 않는다. 최종 없어질 수도 있지만 토지 같은 건 없어지는 게 아니죠. 영원히 존속하는 거니까. 근데 주택은 없어지겠네요. 언젠가는. 그죠? 사람도 언젠가는 사망하듯이 건물도 태어나서 언젠가는 철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토지는 사라지는 게 아니네요. 우리 지구가 멸망하면 사라질 수 있지만 멸망할 수도 있어요. 핵폭탄 터지고 그러면 지구가 멸망할 수 있어요. 그래도 지구는 안 없어질 것 같은데. 그냥.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문제 보겠습니다. 토지는 생산재로서 거의 생산 요소와 자본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자, 토지는 아까 뭐예요? 생산재로서의 성격도 있지만, 기업한테 내가 갖고 있는 토지를 출자할 수 있는 거죠? 이때는 하나에 뭐가 된다고요? 자본의 성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소비재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공원에서 내가 일요일날 가서 공원을 이용하죠, 토지를. 요건 하나의 소비재가 되는 거네요. 우리가 또 소비자가 이용하는 물건을 소비재라는 거고, 기업들이 물건 만들기 위해서 써먹는 거를요, 생산 요소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보겠습니다. 25페이지 위에서 한 10번째 줄에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부동산의 개념을 세 가지 측면에서 개념을 내려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뭐라고 한다고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읽어볼게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 등의 복합 개념으로 이해해 보겠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해주는 겁니다. 자, 토지, 그리고 요거 이제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나,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거의, 억지로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눈도장 계속 찍으시면 돼요.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난 굳이 암기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거 보시면, 요거 한번 볼게요. 요것만 잘 보시면, 자, 제가 드린 거 있죠? 요거만 보시면, 거의 한 80점 이상 맞는 겁니다. 90점 맞으니까 이것만 그냥 처음 볼 때까지 계속 보시면 돼요. 주무시면서도 이렇게 보시고, 자기 전에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여름에 놀러 갈 때도 이게 들고 가세요. 이렇게 들고 가서 텐트 안에서도 보시고, 그리고 바닷가에 들어갈 때도 검은 봉지 있거든요. 편의점에서 파는 검은 봉지 거기다 넣고서 여기다 매달고 이제 수영하다가 물속에서도 잠깐 꺼내서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보시고. 이것만 보시면 돼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이거 딱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네, 그러면 무지하게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그냥 득점이 아니라 무진장 고득점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다시 돌아오셔서 이걸로 들어올게요. 돌아오셔서 이번에는 법률적 측면에서의 개념 알아볼게요. 자, 요거는요. 자, 협의의 부동산과 그다음에 광의의 부동산 교분합니다. 항상 협의하면 좁은 의미를 얘기하는 거고 광의하면요 넓은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는 이게 좁은 의미고 광의하면요 넓은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의를 얘기할 때는 항상 협의가 포함되어야 한대요. 포함되는 겁니다. 구미할 때는 요 지역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국할 때는 구미는 쏙 빠지나요? 전국할 때는 구미도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구미를 얘기할 때는 협의, 전국을 얘기할 때는요 구미도 다 포함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얘기할 때는 요것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협의의 부동산은 우리 민법에서 얘기하는 부동산입니다. 민법 공부하시다 보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이런 걸 얘기한다. 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본질적 의미의 부동산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광의의 부동산은요, 민법에서 얘기하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른 법에서, 자, 마치 부동산처럼 취급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경우는요, 포함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광의의 부동산 해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본질적 의미의 부동산이고, 요거 때로는요, 부동산 활동할 때 이런 경우에도 부동산처럼 취급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지만 때로는 부동산처럼 취급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광의의 부동산 이렇게 합니다. 자, 수업은 항상 1시간 반 정도 하고 50분이요? 50분 하고서 잠깐 편하신 대로 자, 괜히 이렇게 써놓으니까 어려워 보이나요? 어렵게 생각하시고 반만 맞추겠다. 근데 협의와 광의가 이제 한자에서 비롯된 한자요? 네. 한문? 네, 한문. 이거 전부 다 한문인데. 우리나라 말 별로 없어요. 공부하다 보면 다 한자입니다. 한자. 자, 협의하면 좁은 의미, 광의하면요 넓은 의미 하시면 돼요. 순수한 우리말은 많지는 않아요. 다 그냥 한자입니다. 한자. 그래서 말이 어려우면 한자로 또 씁니다. 쓰는데 요즘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법을 공부할 때는 자 이거 한자로 쓰기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용어 자체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요 용어하고 요 용어가 다를 경우 있어요. 그럴 경우는 한자로 같이 써줍니다. 근데 요즘에는 전부 다 거의 다 한글로 많이 씁니다. 자, 협의하면 민법에서 얘기하는 부동산인데 우리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요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와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말 그대로 정착물 하니까 어쩐지 토지에 쫙 달라붙어서 쉽게 이동할 수 없는 것들이죠. 이런 걸 정착물 해준 겁니다. 딱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을 말한다 해준 겁니다. 토지는 알겠는데 정착물은 뭐냐? 예, 정착물은요 이렇게 자 간단한 예를 들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건물입니다. 건물. 자, 이 정착물은요 토지에 쫙 달라붙어서 쉽게 이동할 수 없으면서 계속해서 이용되고 있다고 가정해야 됩니다. 간주해야 돼요. 이런 걸요 정착물 해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건물인데 주택이라든가 상가라든가 공장 이런 걸 얘기하는데 건물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지붕이라든가 기둥 벽을 갖추고 있는 시설물 있죠? 이걸 건물해 주는 겁니다. 주택, 상가, 공장 이런 걸 얘기하는데 얘네들은요 토지에 기초공사를 통해서 쫙 달라붙어 있는 거죠. 그럼 또 계속해서 이용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요 정착물 해주는 겁니다. 대표적인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근데 토지에 쫙 달라붙어 있는 거는 건물만 있는 건 아니겠죠? 다른 건물의 형태가 아닌 것들, 예를 들어 담장이라든가 아니면요 뭐 축대라든가 도로 위에 있는 포장, 아스팔트 이런 것들도 쫙 달라붙어 있는 거죠. 이런 거 외에도 여러 가지 뭐 터널이라든가 우물이라든가 아니면요 나무들의 집단들 이걸 수목해 줄게요. 우리 나무들도 마찬가지로 토지에 쫙 뿌리를 내리면서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밀더라도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죠. 이런 것들 다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민법에 따르면 이 정도를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 뭐라 한다고요? 부동산이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해당되지 않으면요 동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자, 이 그 컨테이너 박스로 건설 현장에서 그 사무실 같은 거 써요, 안 써요? 이런 것들은 얘가 토지에 딱 달라붙어 있는 건 아니죠? 트럭에 싣고만 옮겨 다니잖아요. 이런 건 다 동산이라는 얘기입니다. 토지에 쫙 달라붙어서 이동될 수 없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컨테이너 박스 이런 것들은 막 트럭에 싣고 옮겨 다니죠? 이런 거는 동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무라 하더라도 가로수용으로 쓰기 위해서 산에서 캐서 갖고 와서 잠깐 심어놓을 수 있죠, 어디다가. 근데 이거는 한 구조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얼마 안 있으면 가로수용 쓰기 위해서 잠깐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가로수용 쓰기 전까지는 동산입니다. 그냥 쫙 달라붙어서 계속 이용되고 있어야 돼요. 그죠? 계속 조경용이라든가 이용되고 있어야지 잠깐 심어놓은 거는 동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민법에 따르면 판잣집 이런 것들도 그냥 동산으로 취급합니다. 왜냐면 조금 있으면 헐어버릴 예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구조로 붙어 있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걸요 동산으로 간주합니다.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요. 여기서는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얘기냐면 그 밑에 정착물의 구분 기준이라고 해서 여기서는요 이런 얘기 해볼게요. 자, 뭐가 있냐면 여기 이제 이 건물이 있는데 건물 안에 붙어 있는 엘리베이터 같은 거 볼게요. 건물 안에 뭐 붙어 있는 게 많아요, 저거요? 무지하게 많죠? 그럼 이게 만약에 정착물에 해당된다는 얘기는 건물을 구성하는 구성 분자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럴 경우는요, 내가 건물을 팔았다 그러면 타인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내가 부동산을 파는 거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동산에 해당된다 그럴 경우는 내가 부동산을 파는 거지 동산 파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부동산 팔았을 때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해볼게요. 첫 번째는요. 자, 붙어 있는 게 만약에 떼어낼 때, 자, 이런 것까지 하긴 좀 그러낼 때, 떼어낼 때요. 물리적 혹은 기능적 손상을 준다. 기능적으로 손상을 준다면 그때는요. 정착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건물을 구성하는 구성분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하긴 좀 그런데 그냥 그래도 다 이해는 되겠죠? 근데 만약에 물리적 혹은 기능적 손상을 주지 않는다. 손상을 주지 않으면 그때는 뭐라고요? 동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에 붙은 엘리베이터 같은 거 이거 보면 떼어내려면 건물의 일부 헐어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물리적 손상을 준다는 얘기니까 건물을 구성하는 구성 분자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건물 팔을 때 같이 빨려 들어가면서 상대방한테 팔리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수도꼭지 같은 거 볼게요. 여기 수도꼭지가 딱 있는데 이 수도꼭지는요. 떼어낼 때 그냥 스패너로 돌려서 빼내면 되죠. 물리적 손상은 안 줄 겁니다. 그렇지만 수도꼭지 같은 거 빼내면 건물이 제 기능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기능적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구성물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팔았을 때 다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상대방에. 알겠죠? 근데 여기 건물에 붙어 있는 시계 같은 거 볼게요. 요거는 이걸 떼어낸다고 해서 물리적 손상을 주나요? 뭐 헐어버려야 되나요? 그냥 떼내면 되는 거죠. 이렇게 헐어내면. 그죠? 그리고 시계를 떼어냈다고 해서 건물 자체가 제기는 못하고 하는 건 아니죠? 약간 불편할 뿐이지 제기를 못하는 거 아니죠? 이런 건 다 뭐라고요? 동사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물리적 혹은 그 기능적 둘 중에 어느 하나에도 손상을 준다면 그때는 뭐라고요? 정착물이고 둘 다 손상을 안 준다. 이럴 때는 뭐라고요? 동사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아니 수도꼭지는 물리적 손상을 주지 않지만 그 대신 기능적 손상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 어느 하나에도 손상을 준다면 그때는 뭐라고요? 정착물이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둘 다 손상을 안 준다면 이런 것들은 다 동사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판단 기준입니다. 이렇게도 판단해보고 저렇게 판단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용도에 맞게 특별히 뭐 구축 고안되어 있는 게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 그럴 땐 용도에 맞게 특별히 구축 고안되어 있다. 그럴 때는 그때는 뭐라고요? 정착물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컨대 자, 이 교회에 설치되어 있는 의자 세트 같은 거 볼게요. 이거 설교용으로 용도에 맞게끔 딱 구축 고안되어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이것도 뭐라고요? 건물을 구성하는 구성 분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도 막 사고 파는 거 알아요, 몰라요? 교회도 막 여기 성도수 머릿수대로 막 권리금 붓고 막 팔립니다. 사고 팔아요.
잘 모르시나 보네요. 이따가 이제 점심시간 때 사찰 매매 쳐보세요. 절도 막 매매합니다. 절도 이제 저 매매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막 거기서 뭐라고 하나? 절에 들어온 돈을 뭐라고요? 시주. 예? 시주. 시중가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그 금액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절도 막 사고 팔아요. 원래 절이라는 거, 교회라는 것은 일종의 이 합유재산입니다. 합유재산이라는 게 뭐냐면 성도들의 공동의 재산인데 어느 날 목사가 그냥 팔고 막 도망가고 그럽니다. 도망가거나 돼.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저 성도의 의견 일치했을 때 그때 파는 거지. 어느 날 밤에 이제 몰래 이제 팔아치우고 성도 수에 따라서 권리금 잔뜩 받고 팔아치우고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다른 데 가서 제주도 가서 하든가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는. 성도들이 모아놓은 돈 아닙니까? 자기 돈처럼 쓰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맨날 고소하고 조용기 뭐 목사 이런 사람 고소하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시끄럽습니다. 그런 데는. 자, 그러니까 용도에 맞게끔 특별히 구축한 데 있다 그러면 그때는요 건물을 구성하는 구성부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팔 때 상대방 목사한테 같이 넘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만약에 용도에 맞게끔 특별히 구축한다는 건 아니다. 그럼 뭐라고요? 동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설명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 설치한 게 임대 가치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설치할 수도 있고, 임대 가치 증진 목적은 아니라는 얘기죠. 임대 가치 증진 목적으로 설치했다.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정착물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룸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무슨 에어컨 세트라든가 TV 세트 이런 거 있어 없어요? 이런 것들은 임대료 많이 받으려고 막 지불하는 거 아닙니까? 임대가치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다 뭐라고요? 건물을 구성하는 구성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룸 팔을 때 원룸도 통째로 너한테 팔거든요. 그럼 그때 같이 넘어가는 겁니다. 빼면 안 돼요. 같이 그거 다 보고서 거래하는 겁니다. 원룸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 세트라든가 이거 다 보고서 이제 상대방이 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다 포함돼서 부동산을 구성하는 정착물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근데 자, 그 원룸을 누구한테 분양하려고 아니면 부동산 분양하려고 분양 직원들이 겨울에 너무 추우니까 잠깐 가스토브 이런 거 갖다 놓을 수 있어 없어요? 이런 것들은 임대가치 늘릴 목적이 아니라 너무 추우니까 잠깐 갖다 놓은 거 아닙니까? 이런 건 다 뭐라고요? 동산에 부과단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정착물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누가 설치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누가. 만약에 임대인이 설치했다. 임대인은 집주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집주인이 설치했을 때는 정착물 맞습니다. 집주인이 설치했으면 뭐라고요? 정착물. 근데 만약에 임차인이 설치할 수 있겠네요. 임차인은 세입자를 얘기합니다. 세입자가 설치할 때는 마른 정착을 위한 실제는요, 동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점포를 임차한 자가 무슨 선반 같은 거 설치할 수 있어 없어요? 진열대 같은 거 설치할 수 있는 거죠? 요거 다 임대차익이 끝나면 다 철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만 붙어 있는 거지 항구적으로 붙어 있는 게 아니죠? 이럴 때는 다 뭐라고요? 동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이 내용 지금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자, 다 약간 이해는 되죠? 아까 저기서 나무는 어디서 한 거예요? 예? 나무. 나무는 정착물. 정착물. 네? 여기 맡기면 나무가 어디를 봐야 되죠? 떼어내기 힘든 저를 봐야 되나? 나무는 원룸에다 나무 심었다. 그러면 다 건물을 구성하는 나무는 별도로 이제 사고 팔 수도 있어요. 이렇게. 조금 이따 할게요.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건물에 붙어 있는 것들 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거기 이제 이런 내용이 써 있으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법률적 측면에서의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약간 좀 어려운 얘기를 할 건데, 자, 이러한 정착물은요, 어떤 것들은 토지와 독립성 있는 게 있습니다. 독립성 있다는 얘기는 토지와 별도로 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토지와 별도로 누구한테 담보 잡히고 돈도 빌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알겠죠? 독립성 있다는 얘기는 토지하고는 별개라는 얘기입니다. 따로따로 팔 수도 있고 때로는요 따로따로 담보 잡히고 돈 빌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건물 같은 경우에는요
어디 갔어요?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어디 갔어요? 독립성이 있다 해줍니다. 토지하고는 별개라는 얘기입니다. 별개. 그래서 예컨대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땅도 갖고 있고 건물도 갖고 있다고 치자. 이렇게. 그러면 토지와 건물은 별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건물만 따로 은행에서 돈 빌리고 담보잡고 돈 빌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별개 이부동산이니까. 그리고 건물만 따로 을한테 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거 공부할 겁니다. 알겠죠? 가능해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은 별개라는 얘기입니다. 따로따로. 그러니까 아버지 밑에 살 때는 아버지 식구지만 따로 나가 살게 되면 별도로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 결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똑같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지와 건물은 별개라는 얘기입니다. 독립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로따로. 알겠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건물만 따로 담보잡히고 돈 빌릴 수 있고 건물만 따로 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런 경우에는 건물만 따로 을한테 팔았다. 그럴 경우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이때는요. 등기부가 따로따로 있어야 됩니다. 등기부는요. 소유자별로 등기부를 구성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가 따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공시법 공부할 건데 공시법을 공부할 때 토지 등기부가 따로 있고 뭐가 따로 있어요?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습니다. 알겠죠? 별도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토지와 건물을 따로따로 파는 경우는 많아요, 적어요? 많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이제 거래되는 게 일반적이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복합 부동산이라 합니다. 자, 2개 이상의 건물이 붙어서 하나의 매매 대상이 될 때 이런 거 뭐라고요? 복합 부동산이다. 원래는 따로따로지만 일반적으로는요. 같이 붙어서 이제 거래가 되는 게 일반적이죠. 이럴 경우 뭐라고요? 복합 부동산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되겠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고 자, 그러니까 건물 같은 경우는 독립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 너 담장만 네가 사가라. 축대만 네가 좀 사갈래? 이런 경우 있어 없어요? 없죠. 담장만 따로 등기하나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축대 우물만 따로 등기하나요? 이런 건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독립성이 없는 겁니다. 얘는 독립성이 있지만 나머지는요. 독립성이 없다 해줍니다. 자, 독립성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은요. 토지의 일부를 구성하는 구성 내용입니다. 토지를 구성하는 일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요. 독립성이 있어 없어요? 없고 토지 팔을 때 빨려 들어서 팔리는 거지. 얘만 따로 팔리고 따로 등기부가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요. 독립성이 있어 없어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A 도로 포장만 등기하나요? 그런 경우 없죠? 토지 팔 때 같이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죠? 다만 자, 나무들의 집단들 요건 약간 어려운 편인데 요거 가면은요. 한 7월달 이후에 또 요거 해야 되니까 이해가 안 간다 하더라도 그냥 넘기세요. 자, 민법을 좀 공부하시면 좀 이해가 되는데 요 나무나 나무들의 집단들은 원래는 정착물은 맞아요, 안 맞아요? 정착물에 해당되는 건 맞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부동산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독립성이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독립성은 없어요. 다만 자, 이 나무들이 이렇게 있다면요. 나무들이 딱 있다면 울타리 딱 쳐놓고 들어오지 마세요. 들어오면 새총으로 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없어요? 이것도 공시는 한 건 아니지만 등기한 건 아니지만 내 거라는 사실을 동네 사람한테 널리 알린 거 안 하는 거예요? 알렸죠? 이런 걸 관습법상 명인방법으로 공시한다 표현합니다. 말이 좀 어려웠네요. 관습법상 뭐라고요?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시한 건 맞아요. 공시라는 게 널리 알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럴 때는요. 이때는 명인방법으로 공시할 때는요. 명인방법에 따라서 공시할 때는 그때는요. 독립성 인정이 됩니다. 독립성 인정이 된다는 얘기는 땅은 갑거고 나무들만 심어져 있는 사람한테 의뢰해서 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에도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되겠죠? 저한테 협의를 해서 나무를 심는 건가요? 이 나무들이요? 네. 나무들은 원래는 땅도 갑거고 나무들도 갑겁니다. 요거라고요? 근데 요거를 나무들만 심어져 있는 상태에서 을한테 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팔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도 법에서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원래는 부동산은 원래는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이전을 인정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이런 경우는 등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을 인정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걸 명인 방법으로 공시한다. 좀 약간 어렵네요.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건물은 그런데 아파트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파트도. 아파트 토지 따로? 예. 등기부 따로 있습니까? 예, 예. 토지 등기 따로 예. 다 따로 있는 겁니다. 등기부 보시면은 토지 쪽이 있고 건물 쪽 따로 있어요. 잘 보시면. 예. 근데 거기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러 세대가 같이 살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하나의 그 등기부에 다 집어넣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걸 분리해서 팔 수는 없죠, 아파트는. 분리해서 팔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요, 그 토지와 같이, 토지가 건물을 내가 갖고 있다 아파트 그러면 토지 지분이 있는 겁니다. 지분 같이 이제 빨려 들어가서 팔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따로 내가 따로 매매는 안 되잖아요. 그죠? 따로 매매도 될 수는 있어요. 민법에서.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매매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이제 민법 시간에 그런 거 공부할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 그 나무나 나무대 집단은 원래는 정착으로 맞아 안 맞아요? 맞습니다. 맞지만 독립성은 원래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따로 팔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명인 방법을 갖춘다면 그때는요 나무들만 심어져 있는 상태에 타인에게 팔 수도 있어 없어요?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요 정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광의의 부동산은요 원래 자, 원래는 민법에 따르면 부동산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넓은 의미에서 어떤 경우는요 부동산처럼 취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광의의 부동산해 줍니다. 그러니까 얘는요 협의의 부동산을 당연히 포함시키는 겁니다. 토지하고 정착물은 포함되어야 한대요. 되는 거죠. 여기다가 소위 말한 준부동산이라고 해서 마치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준해서요? 부동산처럼 취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동차 같은 거 볼게요.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는 원래 민법에 따르면 다 동산입니다. 동산. 막 굴러다니고 하는데 무슨 부동산입니까? 다만 내가 자동차를 어이구 이거 떨어졌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원래